역사 지리학이 서브트면 뭐뭐 하는 역할을 하다야. 어, 국가적인 어떤 정서를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하는 반면 교육 체계에서 이 두 가지 과목의 그 상대적 위치는 주로 largely 컴투 동사는 뭐뭐하게 되다. 컴투 동사는 뭐뭐하게 되다. 주로 의존하게 된다. 그 정도는 어떤 정도냐면 그 각각이라는 건 역사와 지리학 이 두 각각이 더 유용해 보이는 정도. 뭐 할 때, ing, 뭐뭐 할 때, 뭐뭐 하면 있어. 즉, 국가적인 어떤 국가정책성의 아이디어를 쌓아 올릴 때 더 유용하게 보이는 그 정도에 의존하게 된다. 국가정책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뭐가? 역사와 지리학이. 독일에서 그 긴 역사와 함께 변하는 국경과 또는 분할, 작은 국가로, 스테이트가 국가죠. 그 작은 국가로의 변하는 국경과 그다음에 분할의 긴 역사와 함께 지리학적 패턴은 뭐와 관련된 독일어를 말하는 땅과 관련된 그 지리학적 패턴은 더 중요한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지리학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보여진다. 반면 노르웨이에서 반면이니까 지리학이 아니라 역사에 대해서 나올 것 같아요. 반면 노르웨이는 교육 시스템을 발전시켰다. 그 왕위의 통합이 있는 동안 스웨덴과의 왕위의 통합이 있는 동안 즉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합쳤다는 얘기죠. 그 왕위의 통합이 있는 동안 교육 시스템을 발전시켰다. 그것은 어떤 논쟁이 되는 국경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노르웨이의 국가적인 어떤 깨우침, 자각은 배양되어졌다. 뭐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역사, 바이킹 시대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가리킴으로써 그리고 뭐에 대해 가리켜? 귀중한 자유헌법, 1814년 귀중한 자유헌법에 대해 가리킴으로써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가리킴으로써 역사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므로 역사는 우세했다. predominate over. 지리학보다 우세했다. 하지만 핀란드는 어떤 곳이냐? 경험한 곳이야. 또한 어떤 왕위의 통합을 그 제정 러시아와의 이 경우에는 그들은 분명한 식별되는 구분되는 어떤 영광의 과거를 소유했다? 소유하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또 한 번 바뀝니다. 여긴 영광스러운 역사를 있는데 그것을 지니지 못했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구분된다는 건 뭐 뚜렷한 영광스러운 과거를 가지지 못한 것처럼입니다. 이 하지만 때문에 한 번 더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리학이 성장했다. 뭐로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과목으로서. 그 선도하는 연구 업적 작품 어, 그 핀란드의 해방 과정에서의 위대한 정치적 중요성에 그 선도하는 연구 그 작품 이름이야 뭐야? 아틀라스 오브 핀란드인데 그 작품이 강조하게 됩니다. 뭘 강조해? 핀란드 땅의 어떤 유일무이함, 독특함을 강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핀란드 땅의 유일무이함은 지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략. 그래서 그 자기 국가의 정체성을 세우거나 강화시키거나 표출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역사적인 입장을 취할 거냐, 지리학적 입장을 취할 거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다음 윤리적 이론. 근데 언급되어질 필요가 있는 이제 need ing는 이제 능동이지만 수동으로 해석합니다. 언급될 필요가 있는 윤리 이론의 한 가지 그 차원은 어떤 문제냐면 뭐와 관련해서 in relation to 뭐뭐 관련해서 종교와 관련해서 윤리적인 어떤 자치이다. 자치의 문제이다. 다시
언급될 필요가 있는 윤리적 이론, 윤리 이론의 한 가지 차원은, 한 가지 측면은 종교에 관련해서 윤리의 자치이다. 종교에 관련해서 윤리의 가치라는 건 종교와 윤리가 별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치라는 거 뭐야? 의존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종교와 관련해서 윤리의 자치라는 건 윤리가 종교에 분리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윤리적 그 작품은 쓰여져 뭐로부터? 종교적 관점, 포인트 관점이거든요. 관점으로부터. 많은 어떤 구체적, 컨크리트, 구체적 도덕적 판단은 영향을 받습니다. 종교에 의해. 윤리적 이론에서의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윤리라는 것이 어느 종류의 증거적 의존성을 가지고 있느냐이다. 종교에 대해 어느 정도의 증거적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어느 정도의 증거적 의존성이라는 건 뭐냐면 윤리가 그냥 종교에 의존하느냐 의존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해봐. 그 문제 어떤 문제야? 이게 동격의 외적이겠죠. 그 문제라 함은 도덕적 지식, 가령 거짓말이 틀렸는가라는 도덕적 쓰이는 가령이야. 가령 거짓말이 틀렸는가, 잘못되어 있는가라는 도덕적 그 지식이 요구하는지야. 어떠한 종교적 진실을 아는 것을 요구하는지 그 질문을 생각해봐. 무슨 얘기냐면 도덕적인 지식이 요구하는가, 뭐라는 것을, 어떤 종교적 진실을 아는 것을. 무슨 얘기냐면 도덕적 지식을 알려면 그것이 종교적 진실에 의존하는가 이런 얘기다. 이것은 그렇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뭐야? 도덕적 지식이 종교적 진실에 의존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야. 별개다 이런 얘기야. 도덕적 지식과 종교적 진실이. 이것을 말하는 것은 또 그렇다고 해서 주장하는 바는 아니야. 뭐를? 우리가 도덕적 진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야. 비록 신학적, 종교적 진실이 없을지라도 신학적, 종교적 진실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도덕적 진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적인 어떤 종교적인 진실이 비록 없다고 해서 그 반대가 또 도덕적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도덕적 진실이 종교적 진실과 관련이 없다고 해서 신학적, 종교적 진실이 비록 없다고 우리가 도덕적 진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다. A가 B가 아니다 그랬잖아. 아니라고 해서 B가 그렇다고 해서 A인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다. 요점은 이론적,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중립적이다 이런 얘기야. 이 문제에 관해 신학적으로는 중립적이다. 그것은 도덕적 진실에 대한 지식이 신에 대한 지식 또는 종교적 진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관점, 도덕적 지식이 가능하다는 종교와 독립적으로 도덕적 지식이 종교와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다는 이러한 관점은 반종교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지식이 종교에 의존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반종교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야. 사실 그러한 생각은 진여졌다. 홀대가 어떤 생각을 지니다거든요. 그러한 생각이 진여져 갔다. 종교에 전념한 철학자라든가 그 신학자들에 의해 그러한 생각이 진여져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요소들이 확인되어진다. 하나의 영향으로서. 여러 요소들이 확인되어진다. 영향으로서. 뭐에 관한 영향? 도덕적 정체성의 어떤 성장, 발전에 대한 영향으로서 확인되어진다. 즉, 도덕적 그 발달이라든가 성장에 여러 요소들이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몇몇 개인적이고, 그리고 몇몇은 개별적이고, 몇몇은 정황이나 문맥적이야. 그러니까 도덕 정체성에 영향을, 도덕적 정체성의 발전에 몇몇 요소가 영향을 끼치는데, 그것이 개별적이기도 하고, 몇몇은 또는 정황적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개인적인 어떤 단계에서, 그 개별적인 단계에서 상황들, 어떤 상황들,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들, 성격이라든가 인지 발달, 태도, 가치, 그 다음에 더 넓은 자아와 정체성의 어떤 발달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어떤 도덕적 정체성의 어떤 발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지라든가 정체성 발전, 인지라든가 정체성 발전에서 더욱 발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더 큰 능력을, 뭐에 대한 능력? 도덕적 정체성의 어떤 발전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더 큰 어떤 평가, 뭐에 대한? 도덕적 가치에 대한 더 큰 평가, 감상, 더 높은 평가가 촉진시킨다. 그들의 그 다음에 오는 통합, subsequent는 그 다음에 오는죠. 그 다음에 오는 정체성으로의 통합을 촉진시킨다. 답은 4번. 그러면 근데 내용이 바뀌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단계였는데 어떤 정황이나 문맥적인 단계에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그 사람의 사회적 구조. 개인적인 단계라는 건 그 개인과 관련된 거예요. 어떤 성격이라든가 인지 발달, 태도, 가치, 더 넓은 자아와 정체성. 개인과 관련된 거고, 정황적이라는 건 그 개인의 둘러싼 그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회적 요소를 얘기하는 거겠죠.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그 사람의 사회적 구조이다. 뭘 포함하는? 이웃, 학교, 가족, 어떤 제도를 포함하는 뭐와 같은 어떤 종교적인 거, 그 다음에 뭐 어떤 단체, 공동체의 어떤 공동체 단체와 같은, 그러니까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뭐 가족도 될 수 있고요. 작은 범위로는 학교, 그다음에 이웃, 그다음에 제도, 뭐 같은 제도, 종교적 제도, 청소년 단체와 같은, 그다음에 공동체 단체와 같은 그런 것들. 예를 드는 거죠. 돌봐주는, 지지해주는 그 가족의 환경이 촉진시킬 수 있어. 그 도덕성과 정체성의 어떤 발전을. 뭐뿐만 아니라 그 두 가지가 뭐죠? 도덕성과 정체성을 도덕적 정체성. 이거 두 가지를 합친 거죠. 도덕성과 정체성을, 그 두 가지를 도덕적 정체성으로의 어떤 통합뿐만 아니라 두 가지 도덕성과 정체성을 도덕 정체성으로의 어떤 통합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정체성의 어떤 발전을 촉진시킨다 이런 얘기야. 뭐가? 돌봐주거나 지지해주는 가족의 어떤 그 환경이. 게다가 그 참여, environment, 종교나 청소년 단체의 참여가 제공한다. Not only also 뭘 제공해? 도덕적 믿음 체계라든가 기회, 어떤 기회?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것은 돕는다. 그들의 통합을, 뭐의 통합? 정체성의 통합이 되도록 돕는다. 이런 얘기. 오늘날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 4억 톤 이상의 종이를 per annum, 뭐 연간 1년에 그 세계 인구 대략 70억의 세계 인구에서 대략
70억의 세계 인구에서 연간 4억 톤 이상의 종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만일 바라본다면 예상되어지는 인구 수치, 휘게가 수치예요. 만약 우리가 예상되는 인구 수치를 바라본다면 2045년 그 90억 명의 그 2045년 예상되는 인구 수치를 바라본다면 단지 그것에 기초하여, 그거 하나에 기초하여 종이의 생산은 증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얼마까지? 30%까지. On top of that, 뭐뭐 더불어. 그와 더불어 현재 인구 내에서 모든 사람이 신문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읽을 책을 갖지 못할 것이고 학교에서 쓸 온이 있어야죠. 위에다 쓸 충분한 연습장을 모든 사람이 갖지는 못할 것이다. 부분부전이죠. 모든 사람이 신문을 받지는 못할 것이고 읽을 책을 갖지는 못할 것이고 학교에서 쓸 충분한 연습장을 갖지는 못할 것이다. 그들의 퍼센티지가 증가함에 따라 그 종이에 대한 수요가 또한 증가할 것이고 우리는 제한된 땅을 갖고 있고 제한된 수의 나무를 갖고 있다. 만약 우리가 재활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4억 톤의 어떤 종이를 공급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그 4억 톤은 뭐야?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4억 톤. 그리고 충족시키다. 밑이 뭐예요? 충족시키다죠.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증가하는 인구에 대한 수요를. 물론 기억해라. 4억 톤 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4억 톤 그 내에서, 여기도 전면구죠. 대략 2억 톤의 폐지가 사용되어진다. 그 제조 과정에서, 즉, 재활용이 50%가 된다는 거죠. 그 2억 톤의 또 폐지가 발생시킨다. 대략 1억 6천 톤의 재활용 종이를 발생시킨다. 아, 그렇군요. 잠깐만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4억 톤의 종이 그 내에서 대략 2억 톤의 폐지가 사용되어진다. 그 제조 과정에서. 그리고 2억 톤의 그 폐지가 발생시킨다. 대략 160톤의 재활용된 종이들. 그러니까 폐지 2억 톤을 집어넣으면 160톤의 재활용된 종이가 생긴다는 건 4천억 톤이죠. 4천억 톤. 4천억 톤의 종이가 그 과정에서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재활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지 이게 뭐야? 갖게 될 것이다. 2억 4천 톤의 종이를. 그래서 부족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펄프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뭐야? 우리가 뭐 종이를 재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전시는 이제 어전태도인 것 같아요. 긴박성, 증가하고 있는 긴박성. 종이를 재활용하는 미래 인구의 성장을 위한 어떤 준비에 있어서 종이를 재활용하는 증가는 긴박성. 재활용만이 그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뭐고요?
수년간의 회사와 국가는 take for granted, 당연시하다요. 희귀금속 공급선을 당연시 해왔다. 인식하지 못한 채 어떤 물질의 구성, 그들 제품의 물질 구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희귀금속 공급선을 당연시 해왔다. 사실 2011년 의회는 강요했다. 뭘 강요했죠? 미국 군대가 그들의 공급망을 연구하도록. 뭐 때문에? 펜타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have difficulty ing죠. 알아내는데. 뭘 알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냐면 어떤 최첨단 금속이 그 국가가 필요하는지 알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요. 2011년 의회는 강요했다. 미국 군대가 연구하도록 그 제품의 공급망을. 뭐 때문에? 펜타곤은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는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알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어떤 첨단 금속을 그 제품이 필요로 하는지. 그 제품을 구성하는 메이크업이 구성하죠. 제품의 구성요소, 컴포넌트 구성요소예요. 제품의 구성요소를 구성하는 그 물질이 더 다양하고 더 복잡해짐에 따라, 이게 주어니까 동사가 와야죠. 더 복잡해짐에 따라 사람들 복잡한 하드웨어에 그러니까 섬세하고 복잡한 하드웨어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cannot afford, 뭐만 여유가 없다지. 그 어둠 속에 남아 있을 여유가 없었다. 지금 기업과 정부의 리더들은 깨닫고 있다. 그 희귀금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게 보호니까 형사죠. 사실 그 희귀금속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촉발시켰다. 전쟁을. 그 뭐에 대한 전쟁이야? 주기율표에 대한 전쟁. 그 주기율표 안에 있는 그런 화학 성분들, 요소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요즘은 히토리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사무실, 도쿄에서 워싱턴 DC까지의 사무실에서, 그리고 연구 개발 실험실에서, 케임브리지, 매사추세츠에서 중국의 바토우까지의 연구 개발 실험실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 그 전략 사령탑에서, 다 에서죠. 첫 번째 도쿄와 워싱턴 DC 사무실, 그리고 케임브리지라든가 매사추세츠 바토까지의 연구 개발 실험실, 그리고 전략 사령탑 그에서 다 점령구죠. 새로운 정책과 그리고 연구 프로그램의 론치 시작이 확실히 하고 있다. 뭘 확실히 해? 국가가 접근 뭐로의 접근이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 금속으로의 접근, 희귀물질로의 접근을 확실히 하고 있다. 국가가 뭐 원할 때마다 가져오게끔 하는 거죠. 뭐 배터리, 뭐 망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망간이 있는 국가에 언제든 접근해야 돼. 만약 그 국가와 우리가 교역을 안 하면 교역을 빨리 해야 되고, 다른 나라가 가져가지 못하게 또 확보를 해야겠죠. 그 사소한 금속, 즉 희귀금속이겠죠. 그것에 대한 어떤 노력, 고군분투는 임박한 것이 아니야. 앞으로 임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있는 거야. 그리고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국가 사이에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다른 자원이 과거에, 다른 자원에 대한 어떤 충돌이 과거에 했던 것과 같은 그런 국가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후변화의 그 결과는 fall often 가장 심하게 해당된다. 그 가난한
세계의 어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당됐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그 효과 결과가 그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즉, 가난한 국가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들은 직면할 수 있어. 심각하게 컴프로마이즈가 타협하다인데 과거분사로 쓰이면 훼손되는 뜻이야. 심각하게 훼손된 식량 생산에 직면할 수 있고 물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 반면 그 남동 그다음에 남아시아, 동아시아, 남동아시아에서의 해안 지역, 그 해안 지역은 리스크 가장 큰 위험, 홍수의 가장 큰 위험을 지닐 것이다. 열대 라틴 아메리카는 그 손실을 볼 것이다. 어디에서? 숲에 대한 손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농업지역에 대한 뭐 때문에? 건조한 기후 때문에. 반면 남아메리카에서 그 강수 유형의 그 변화가 그리고 뭐가 사라지는 것? 빙하가 사라지는 것이 강수 유형에서의 변화와 그 빙하가 사라지는 것이 상당히 영향 끼칠 것이다. 물 이용 가능성이. 답은 3번 같고요. 부유한 국가들이 어떤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어떤 자원? 많은 기후변화의 효과에 적응하는 어떤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상당한 도움 없이는 가난한 국가들은 이행할 수 없을 것이다. 예방 조치를. 근데 그 예방 조치들은 특히 뭐냐? 가장 새로운 기술에 의존하는 그러한 예방 조치를 이행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제기한다. 레이즈가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뜻이죠. 기금을 모으다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환경 정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뭐와 관련해서? 경제적, 정치적 힘의 그 영향에 관련해서 뭐에 관한? 환경 정책에 관한 어떤 세계적인 규모로 환경 정책에 관한 경제적, 정치적 힘의 영향과 관련해서 환경 정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환경 문제가 있는데 각각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대만이라는 나라가 있고 아프리카에 기타 등등의 나라들이 있는데 아시아에 각각의 그 국가들이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다 다를 거라는 얘기야. 영향이 다른데 정책 그거야. 기후 분담금을 낼 때 똑같이 낸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거야. 환경 정의에 대해서 뭐와 관련하여 경제적, 정치적 힘의 영향에 관련하여 뭐에 대한 영향, 환경 정책에 대한 영향을 세계적으로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각국의 정치적 힘이라든가 경제적 영향력이 힘이 다 다른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그 환경적 영향력, 그러니까 환경적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야. 한마디로 그 경제적 힘이라든가 정치적 힘이 있는 국가들이 더 분담하거나 더 신경을 쓰라 이런 얘기겠죠. 기후 정의의 개념은 하나의 용어인데 그 용어는 사용되는 용어야. 뭐 하기 위해? 프레임을 짜기 위해 지구온난화를 어떤 윤리적 문제, 정치적 문제로서 프레임을 짜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용어이다 이런 얘기야. 뭐라기보다는 그 순수하게 환경적, 물리적이라기보다는 자연에서의 순수하게 환경적, 물리적인 그러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구온난화를 윤리적, 정치적 문제로 프레임을 짜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런 얘기야. 뭐가? 기후정의의 어떤 개념이. 그래서 기후정의의 그 원리 원칙은 암시한다. 동등한 공유를. 뭐의 공유야? 두 가지. 기후변화의 그 부담에 대한 공유. 그 다음에 어떤 정책 대응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의 어떤 공유.
동등한 공평한 공유를 암시한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정치적, 그다음에 경제적 영향이 큰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게 가난한 국가들보다 그게 더 공정하다. 그게 바로 기후 정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